안녕하세요. 연구실 도비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린이를 연구하고 발달을 연구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물론 조금씩 언급된 것부터 시작하자면 고대 그리스까지 가요. 플라톤은 유아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를 베리는 일이다. 그리고 유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습관이 중요할 때다. 습관에 의해서 성격이 뿌리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6살 되면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놀아라. 이런 얘기도 남기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플라톤 선생님이 생각보다 유교 중세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보통 시간이 흐르면 연구나 학문은 점점 발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오히려 퇴화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거죠. 애들은 그냥 성인의 축소판이다. 애들은 그냥 성인의 미니어처다. 그래서 중세에는 아이들이 어른이랑 똑같이 양복이나 코르셋, 드레스 이런 옷을 입고 어른들이랑 똑같이 노동을 하고 예절 같은 것도 어른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연구는 19세기 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물론 루소나 루크 같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아동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1800년대 다윈 선생님, 1900년대 로렌츠 선생님과 같은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의 진화와 발달, 본능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되어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고 가셨는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애착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갓 태어나서는 누가 날 지켜주고 밥도 주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목숨 걸고 따르고 좋아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본능 행동이라는 것을 해서 간도 보고 양육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로렌츠 선생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애들이 꼭 밥 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던데? 이 대형 떡밥 2개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동물도 연구하고 사람 아기도 관찰해 가면서 애정, 대상과 대상 간의 끈끈한 애착이라는 것의 중요성들을 밝혀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선생님은 애착 이론을 창시하신 존 보울비 선생님이에요. 이 보울비 선생님께서는 유아를 관찰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애착에 대해서 그냥 엄마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요. 몸만 가까이 있는 거 말고 애정도 주는지 또 내가 불편할 때 얼마나 빨리빨리 눈치를 채줘서 나를 감정적으로 보호해 주는지 그런 심리적인 쓸모가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입장을 추가하신 거죠. 그리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잠깐만요. 엄마가 얼마나 빨리빨리 돌봐주고 보호해줘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엄마가 실제로 한 행동 말고도 아기들이 그거를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들 각각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만할 텐데 우리 보울비 선생님께서는 또 공부를 막 하시더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 플러스 가만 보니까 이 애착이 약하고 어린 시절에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욕구이자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애착되어 있는 대상에게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지를 점검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애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시더니 본인도 여기까지 연구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연구자 메리 에인스워스 선생님께서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이분도 열심히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 우간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2주에 한 번씩 2시간에 걸쳐서 젖을 떼지 않은 영아가 있는 26집을 관찰합니다. 아프리카랑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2주에 한 번씩.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랬더니 미국 아이들은 엄마를 안전한 기지처럼 여기고 탐색하거나
접근성을 추구하거나 뭐 그런 애착 행동을 아프리카 아이들에 비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 미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놓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영리하신 에인스워스 선생님께서는 이런 익숙함을 차단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친숙한 집 말고 낯선 상황에서 엄마랑 떨어졌다 만나게 하는 연구를 고안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왔어요. 애착 행동이 관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제각각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비슷하게 묶이는 반응 유형 3가지가 있었고 어디로도 분류할 수 없는 너무 혼란된 유형 1가지가 있었어요.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착 유형인 것이죠.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일단 아이들이 처음 낯선 방에 엄마랑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낯설지만 엄마가 뭐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탐색을 잘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탐색을 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혼자 있는 아이처럼 굴고 엄마를 안전한 기지로 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좀 무신경하게 노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곳 자체를 경계하고 힘들어하고 잘 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것이 순서대로 안정애착, 회피애착, 양가애착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서 엄마랑 있을 때 흔히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아이들,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아주 잘 놀았어요. 2번 아이들, 조금 놀기도 했지만 대체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심한 고통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3번 아이들, 엄마 어디 갔냐고 울부짖고 집착 수준의 모습을 보였고 당연히 놀 생각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자, 각각 어느 애착 유형의 아이들일까요? 1번이 회피애착, 2번이 안정애착, 3번이 양가적 애착이에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회피애착 아이들이 적응적인 아이로 평가받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회피애착 아이들처럼 손 안 가고 조용히 잘 노는 아이들이 없죠.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랑 잘 떨어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잘 지내고 혼자 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심지어 기특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 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회피한 거예요. 현실이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 세계로 함몰되어 들어간 거죠. 왜냐? 그 불안과 불편감을 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기 시작하면 견디기가 힘드니까 아닌 척 모른 척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 기관에 자기 불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외현화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혼자 끙끙대고 드러내지 않는 이런 내현화 아이들은 잘 안 옵니다.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랑 분리되었을 때 반응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극명한 반응을 보이는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반응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에게 즉각적으로 팔 벌려 다가가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엄마를 상당히 반기고 엄마한테 자기를 위로해주라는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엄마가 위로해주면 거의 금방 가라앉고 다시 잘 노는 거죠. 이거는 뭐 딱 들어봐도 안정애착이죠. 안정애착 부모님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회적 센스가 있고 감정이라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 평가를 해보면 아이가 큰 공룡 인형 같은 걸 붙잡고 으아 이런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벌써 우와 공룡이다 무서워 이런 식의 센스 있는 감정 반응들이 살아있는 게 보이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세련돼요. 그렇게 조급하지도 그렇게 민기적거리지도 않는 참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십니다.
아이가 탐색을 하면 살짝 뒤에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줘서 아이로 하여금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도 얼른 본인이 답답해서 해줘버리거나 그냥 무관심하거나가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다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면 얼른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뭔가 요구할 때도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다려, 엄마 일하잖아가 아니라 잠깐만 손만 닦고 도와줄게,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거죠. 확실히 이런 부모님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고 안정된 정서 상태로 주변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안정에 착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여자아이가 놀이실에 들어와서 콩순이 텐트를 보더니 여기에 왜 젖병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병? 글쎄, 그러게 젖병이 없네 하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아이가 왜요? 엄마가 당황했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젖병 있는 거 이마트에 팔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라고 하니까 아이가 여기 앞에 이마트, 그 앞에 이마트가 있었거든요. 이마트 가면 이거 파는데 하면서 얼마인지까지 알려주려고 하고 막 생각하고 막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마치 콩순이 텐트 영업사원인 것처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콩순이 텐트를 소개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젖병을 가지고 아기한테 우유도 주고 그러면서 놀고 싶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정서를 깔끔하게 표현할 재간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왜요? 하는 질문이나 설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안정에 착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런 대화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니까 어느 순간 알아채신 거죠. 그리고는 도비야 젖병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더니 막 신이 났어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파는 건데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거 만화 보기 전에 나왔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서 텐트 보고 젖병 있는 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구나 하고 아이의 그 길고 길었던 복잡한 말과 행동을 딱 한 큐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아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쉽다 한마디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 게 아이들인 거죠. 그걸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민감하게 감정과 욕구를 캐치해 주는 게 바로 안정에 착 아이들 부모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착 유형이 3+1로 나눠지게 된 이야기와 안정에 착 아동과 부모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